대중이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있을 때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야. 두산전자 몰랐잖아요. 네. 올해 5월만 해도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저런 게 있어?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데 저는 기쁜 거예요. 아직도 저평가 돼 있구나.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는 우선주에 그나마 기회가 있다. 그래도 증권 쪽 얘기가 나와서 두산 주가가 5만 원일 땐 리포트가 없다가 30만 원이 되고 지금 이제 비싸지니까 리포트가 쏟아지는데 그런 현상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고 리포트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랑 애널리스트보다 먼저 기회를 잡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애널리스트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네. 근데 애널리스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이 정말 열심히 만드는 기업 리포트를 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읽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고 저평가된 기업을 쓸 이유는 없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당연히 이제 대중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그런 섹터와 기업을 찾아서 리포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두산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인생 역전, 주식으로 인생 역전 대박을 하려면 애널리스트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영역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소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재 잡듯이, 그렇죠? 도랑치라는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듯이. 이것이 고통스럽거나 힘들면 안 되죠. 그걸 못해. 저는 즐거웠던 거예요. 그게. 가재 잡고 도랑치고 계속 돌을 들추는 이 과정이 즐거웠던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변화가 왔을 때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거 두산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정보들을 읽고 제 머리에 그걸 저장해 두면 이 기억의 조각들은 다 단편적으로 다 떨어져 있게 되죠. 여기 산재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세상의 변화를 딱 제가 알게 됐을 때 이 정보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시냅스가 이렇게 탁 연결되듯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산의 미래까지 상상하게 되고 주가까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두산처럼 근데 장기 보유하셨던 종목은 반토막이 나도 손절하지 않으셨는데 이 손절가 그럼 추가 매수의 결정 기준은 뭘로 좀 잡아야 될까요? 단순해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원칙,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즉 내재 가치가 훼손되었냐, 그렇지 않냐. 주가는 뭐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질 수 있어. 근데 내재 가치가 훼손되어서 빠지느냐, 내재 가치는 여전히 굳건한데 뭐 사람들의 어떤 공포 심리가 자극이 되어서 주가 빠져. 항상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딱 5월 김 작가 나왔을 때 그때 두산 에너빌티 김 작가 TV 출발하는데 두산 에너빌티가 마이너스 14%까지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날 기억납니다. 제가 그날 뭐라고 했어요? 김 작가 TV 오는데 내가 그때 왕창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22,000원 주가 폭락. 왜 빠졌어요? 뭐 프랑스에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체코 막 수주 왜 주냐고 그래가지고 막 수주 지연된다 이런 거. 저는 뭐 말씀드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체코에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는 저게 진심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생산 원전 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명확하다. 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체코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즉 프랑스가 그걸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전 주기기는 두산의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이 내재 가치가 훼손이 안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원전에서 나가려다 언제 뭐 뺏길 수 있다. 그렇죠. 프랑스에 뺏길 수 있다. 이러면서 주가는 폭락하죠. 내재 가치를 보지 않고 대중은 패닉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왕창 잡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 뉴스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재 가치를 봐야 하는데 이게 좀 투자의 뿌리랑 연결될 것 같은데 출간하신 책 제목처럼 이게 투자의 뿌리가 아까 믿음과 뭐 신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념이 사실은 좋은 단어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집이 되어서 더 큰 실패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념이 고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자, 이걸 제가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진실. 그렇죠. 내가 진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했을 때 이 진실이 저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념을 바탕해서 주가 폭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진실은 단순합니다. 내재 가치의 주가는 수렴한다. 즉 기업의 돈을 버는 능력을 내가 확인하고 인지하고 이해했을 때 이 믿음과 신념이 나오는 거예요. 2년 전 2차 전지의 광풍 사태. 거기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고민해 본 사람이 있었나요? 각종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2차 전지 왜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낚이게 된 거죠. 내재 가치, 기업의 돈 버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질타와 무시, 비난, 조롱, 교만이죠. 그게 교만엔 패망이 있다는,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2년 전에 버블일 때 경고하신 이유가 내재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실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성, 그렇죠? 얼마나 배터리가 성장한 거 맞죠? 지금도 제 포트폴리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초만 해도 삼성 SDI 사시라고. 삼성 거의 더블 났잖아요. 지금 17만 원 초반 수준에서.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데 많은 분들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의심할 필요조차 없죠. 의심을 할 필요 없죠. 김 작가님. 네. 15년 전 과거를 회상해 보시죠. 그때 수많은 우리나라 국산 커피 브랜드가 있었죠. 네. 카페벤에 기억나시나요? 그때 인기 많았죠. 뭐 엄청 많았어요. 그 커피 브랜드. 전국이 체인점 제일 많지 않았나요? 거기가? 지금 그 브랜드들 지금 보이나요? 카페인에 거의 이제 없지 않나요? 자, 있긴 한가? 커피 시장이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한 건 그건 팩트인가요? 팩트죠. 팩트죠. 우리는 부담 없이 하루에도 몇 잔씩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들은 왜 사라졌나요? 단순합니다. 커피 시장은 성장했죠. 그 이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혁신 기업들이 나왔죠. 메가커피라던가 저가 브랜드들이 이 커피의 거품을 다 빼버린 거예요. 커피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니까 고급화를 한 스타벅스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리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점력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성장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퍼도 중요하지만 독점력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럼요. 산업의 성장만을 보고 있으면 이 기업이 놓여져 있는 사업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 배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작살 났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중국 배터리가 말도 안 되는 가격, 막 덤핑 가격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거기 당연히 재간이 있어요. 근데 올해 좀 변하기 시작된 게 이제 그 관세를 막 때리면서, 그쵸? ESS를 중심으로 중국산 뭐 ESS를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성장이 보이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기업이, 우리가 산업의 성장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뭐 국산 최고, 신토불이 최고야, 한국 배터리 최고야, 이런 거에 낚일 수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거는 데이터라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배터리나 태양광 산업에 예전에 부정적으로 본 게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좀 막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지. 항상 이제 중국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저는 이게 싫은. 그래서 제가 조선과 원전을 계속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거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sek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조선은 지금 좋게. 아까 종목 시장에 조선 좀 못 본 것 같았는데. 많이 팔았죠. 저 개인 다 팔았죠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생각해보세요. 한화, HD 현대그룹 제가 지주사 얼마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올해 5월말에도 두산뿐만 아니라 한화, HD 현대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여전히 제 스터디 종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지금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조방원 전력기기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장과 회사의 그런 주가의 상승이 있다고 남아있는 섹터는 그나마 어디를 보세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제가 가치 투자를 하는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평가, 대중이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있을 때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사서 기다린 거예요. 두산전자 몰랐잖아요. 네. 올해 5월만 해도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저런 게 있어?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데 저는 기쁜 거예요. 아직도 저평가 돼 있구나. 사서 기다린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평가는 없어요. 그럼 저는 이런 영역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이건 트레이딩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 뭐 조선주, 저에게는 트레이딩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저평가된 건 아까 말씀해 준 것 중 하나가 우선주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 기업의 거버넌스가 바뀌는 그 영역,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낮춰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부동산 자산가들이 넘어오게 된다.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확정된 수익이에요. 시세 차익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입했을 때 부동산과 상대를 비교해보자고. 내가 원룸 사업을 하고 뭐 월세를 놨을 때 들어오는 수익 몇 %보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서 벌던 수익이 월등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이 기업이 놓여진 환경이, 사업적인 환경이 좋다, 장기적으로 괜찮다 하면은 오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든 환경을 계산해 보았을 때 제가 볼 때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는 우선주에 그나마 기회가 있다. 아직 저평가의 기회는 여기에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몰빵으로 예전에 바이오주에 실패했지만 투자는 몰빵으로 또 두산에 성공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 좀 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몰빵은 무지에서 나온 거죠. 네. 무지했다. 그렇죠. 내가 조급했다. 빨리 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탐욕이 저를 지배했고 여기서 나온 몰빵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제가 두산에 몰빵한 건 완전 다른 경우였죠. 제가 그 논리가 명확했잖아요. 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김 작가님도 이거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셨잖아요. 맞아요. 논리가 명확했기 때문이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네. 물어보세요. 지금이야 두산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지난 21년부터 23년도까지 가정을 보면 계속 박스권이에요. 5만 원, 15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믿었던 거예요. 100만 원 갈 걸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의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확인했던 건 저 기업이 세상의 변화,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저 기업의 내재 가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어서 저는 저 기업이 지금 세상의 트렌드에 맞추면 100만 원이 2030년 안에 갈 거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서 뭐 6만 원, 7만 원 가면 저는 그냥 제가 사실 다 모든 걸 다 걸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 하셔서 신용 레버리지 때문에 예전에 실패를 2번이나 하셨는데 그래도 두산 투자 때는 또 신용을 썼단 말이죠. 이야, 이 레버리지 어떤 상황에서는 써도 되는 건가요? 자, 이건 이제 저의 이제 매매 기술이죠.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비결 사실 매매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매매 얘기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다 막 본질 가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따라하기 쉽지 않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떤 매매 기술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타이거 우즈가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정도의 각도와 이 정도의 습도, 이 정도의 풍향, 이 정도의 바람이 세기 위해서는 샷을 이걸 잡고 이렇게 때리세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 참고는 할 수 있고, 그렇죠? 참고해서 내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그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타이거 우즈의 수십 년간의 피땀 흘린 그 노력의 노하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본질 같이 말씀드려요? 이 기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신용 언제 쓰냐고. 저는 여러분들과 반대로 써요. 여러분들은 막 돈 더 벌고 싶어도 막 흥분할 때 신용 쓰잖아요. 네. 저는 반대요.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 팔고 도망갈 때 그때 신용 잡아요. 완전 반대죠. 이 기술 얘가 여러분들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포의 순간에는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매수부터 안 눌러져요. 안 나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매 기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장의 신용을 다루는 기준은 책에 보니까 총자산의 15%? 이건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김 작가님은 아실 거예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저는 평균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 중에 다 자기가 현금으로 사서 부를 이룬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대부분 뭐 갭을 엄청 많이 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분들이 다 부동산으로 투자를 성공했어요? 단순해요. 내가 뭐 이자 비용으로 2%, 3% 지불하는 것보다 집값의 상승이 그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죠. 그럼 주식도 간단해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 내가 볼 때는 1년에 20%, 30% 성장할 게 보여요. 그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어디에 수렴한다 했어요? 내재 가치에 수렴. 그러면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는 걸 내가 믿게 되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근데 확률이 높다고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출을 이자를 4%, 5% 받을 수 있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제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성장률이 20% 같다라면 내가 4%, 5% 땡길 수 있으면은 쓰는 게 맞아요. 다르죠? 몇 프로까지 써보셨어요? 원금에? 뭐 지금은 그 VVIP니까 뭐 저렴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원금 대비 이제 100억이 순이면 이제 레버리지하고 200을 했다든가. 버릇나 빠져서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쓰지 마세요. 일반인은 쓰지 마라. 쓰지 마세요. 저는 주식 사무라이예요. 제 자신의 평가 주식 사무라이요. 사무라이죠. 네. 이 사무라이가 휘두르는 검은 누군가를 베고 나를 지켜주고 훌륭한 무기지만 때론 내 자신을 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레버리지 포함해서 600억 투자되고 있으면 촬영 전과 후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제 마음이 연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 돈그릇이 커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을 볼 때, 이 600억이 자산을 볼 때 여기에 내 마음이 동요하느냐? 아니요,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저에게는 사이버머니,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뭐죠? 제가 집중한 건 기업 적정 주가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자신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다 보니까 돈이 저를 따라온 거예요. 자, 제가 자산이 20억, 30억이 됐을 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주식 그만해라. 아파트 사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 정도 돈이면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왜 위험하게 주식을 해서 또 깡통 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해. 제 주변 가족들, 친지 모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전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20억, 30억까지 가는 과정만 해도 기적이었어, 사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죠. 그럼 이 기적이 달성된 과정에서 저는 오직 가치 투자, 기업의 주가는 내 자신 수렴한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 진리다. 나머지는 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매크로 막 이래 얘기해. 9월만 해도 얼마나 막 폭 나갈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네. 다 지나가 보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다, 제가 볼 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적인 명제가 뭐냐? 절대적인 팩트. 어떠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그것은 내재가치 수렴한다. 그것만이지. 난 이것만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걸 제가 믿고 실천하기 마음을 먹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20억, 30억이 됐다고 내가 그 돈을 빼서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투자한다? 거짓말 한 거야.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건. 또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해보기로 한 거야. 이것이 진리라면 변하지 않는 명제라면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기적이 일어난다.